네, 안녕하세요. MG 매스쿨 박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수물건 무료 강의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거기 무료 특강 남들과 이제 같이 시작해서는 이제 입찰을 잘 안 되죠. 항상 이제 하는 루틴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특수물건 영역에서 딱 필요한 공식 세 가지를 제가 무료 특강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수업 자체가 50분 정도, 50분에서 한 약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할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질문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MJ 김미스쿨의 박대원, 박쌤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경매를 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었고, 법률 사무실에 있었다가 이제 경매 사무실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경매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법률 사무실에 제가 총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다가요. 나중에 이제 경매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럼 법률 사무실에 있으니까는 경매를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실제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이런 법률 사무소는요, 그 법률 사무에 대해서 특화된 업무를 하는 거지 경매를 해서 수익을 만드는 사실 경매 이 영역은요 투자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투자의 영역. 투자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내고 우리가 입찰을 하고 그 뒤에 절차를 밟아가는 이 개념하고는 법률 개념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도 법률 사무실에 있다가 경매를 하게 된 이유가요. 저희 그 변호 사무실 있었을 때 의뢰인분이 유치권 사건을 이제 해마다 거의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씩 이렇게 의뢰를 저희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가 2008년도 그때쯤이었어요. 물론 지금 시기로 보면 꽤 오래되었죠. 한 2008년도니까 10한 벌써 8년이 좀 됐네요.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수입료도 비쌌어요. 지금 물가 가치랑 18년 전의 물가 가치는 좀 사뭇 다르죠. 그 당시에 수입료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성공보수는 뭐 때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항상 사건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승소를 하고 나서 이제 한 뭐 몇 개월 정도 아마 부동산 팔고 난 다음이 되겠죠. 그 뒤에 회식을 자꾸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수익료도 이렇게 많이 내고 하는데 자꾸 뭐 우리 사무실에 회식을 시켜줄 정도로 어, 재력가이신가 하고 당연히 이제 부동산 목적물에 관해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주소지라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었겠죠.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난 다음에 저 멍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드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경매가 나왔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제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경매에 나온 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받은 사건이 유치권이 있는 사건이었죠. 유치권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낙찰을 받고 이제 우리한테 의뢰를 했었던 거죠. 음. 그 전에 이제 자문을 구했었고 자문을 구하고 이 유치권 성립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받으니까 이제 낙찰을 받고 의뢰를 맡긴 거죠. 의뢰를 맡고 이제 우리는 이제 승소를 해서 끝이 나니까는 그분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명도를 하고 부동산을 판 거죠. 팔았는데 약 억대 가까운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경매로 샀던 가격하고 팔았던 가격은 등기부분을 보면 나오잖아요. 뭐 특별하게 업계약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경매로 낙찰받았던 가격은 뭐 거의 사실화된 가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팔았던 가격은 뭐 업다운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일반적으로 계약했다 쳤을 때도 충분히 억대의 그 수익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이거 법률 사무실에 계속 일을 해갖고는 배고픈 지식인이 받게 될 수 없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저 2010년부터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경매를 저도 처음에 하니까는 뭐 법률 사무실 했던 거는 한 거고요. 이 경매를 들여다보는 거는 다르더라 이거죠. 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루틴을 하실 거예요. 어떤 루틴을 합니까? 뭐 권리 분석, 맞죠? 그리고 뭐 전략 잡고, 이제 얼마에 내가 팔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낙찰받고 나면 명도.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실무상으로 권리 분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권리 분석. 근데 이론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시면서 막 배워요. 배우시는데 권리 분석, 뭐 민사집행법 나와 있는 뭐 인수주의, 뭐 말소주의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막 처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유료 사이트나 무료 사이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 다 나와 있고
뭐 말소야, 말소. 그리고 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고 권리 분석할 게 없어졌죠. 순식간에. 그 실무가 상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일반 아파트, 내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또는 내가 좀 잘 아는 지역, 관심 있어 하는 그 지역의 아파트가 꽤 괜찮은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 권리 분석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권리 분석을 들여다 보니까 뭐 한 10초면 끝나요. 내가한테 인수되는 게 없어. 임차인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는 순번이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출발선상이 같아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얼마가 거래되는지. 그나마 조금, 이제 적극적이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겠죠. 근데 대다수 세대수가 좀 많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거기서 호가가 비슷비슷해요. 나와 있는 호가나 실거래량 물론 좀 차이는 나겠지만은 거의 실거래가 나와 있는 가격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호가가 이제 좀 더 올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세라는 것도 특별하게 조사하는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럼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하러 법원에 가요. 아침을 먹고. 자, 갔는데 10명, 20명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죠. 아니, 대략적으로 누가 봐도 한 3억짜리 아파트가 뭐 경매가 나와갖고 지금 감정 가격이 뭐 3억에서 시작해 나갔고 뭐 한번 유찰되고 나니까는 뭐 20% 떨어지면은 2억 4천, 30% 떨어지면 2억 천. 최저 가격은 눈에 보이지만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살 수 있으면 좋겠죠. 어. 그래서 적정하게 그러면 내가 한 몇천 원 남아야 되니까 입찰가를 써봤더만 떨어지더라 이거죠. 떨어지더라.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열이면 열, 계속 입시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니까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좀 비슷한가 봐요. 어떤 짜증이 올라오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내가 적게 남더라도 또는 뭐 조금만 남더라도 음, 아니면은 거의 남진 않더라도 내가 이 경매라는 걸 낙찰받고 싶다는 오기가 생겨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사람 심리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뭐 한 1, 2천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어요. 어, 시세 대비해서 한 1, 2천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근데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도를 해야 되고 이사비를 줘야 되고 뭐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는 은행 이자 내고 부동산 팔면서 복비 내고 이러니까 실제로 남는 게 없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나요. 마이너스가. 분명히 나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낙찰 받았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다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더라 이거죠. 자, 어떤 게 틀렸겠어요? 처음부터 틀렸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이 루틴 자체가 그래요. 루틴이. 음. 일반 물건들의 루틴이 이제 딱 적혀 있는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료나 무료 사이트 딱 열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권리 분석 이거 뭐 말소라고 되어 있네. 인수사항 없잖아. 없어요. 뭐 소유자금 증명사네. 그리고 요즘 잘 나와 있죠. AI가 워낙 더 발달해갖고 뭐 임차인도 배당 다 받아가네. 뭐 명동학에서 줘야 된다고 하네. 뭐 그러니까 출발 선상이 같아요. 그럼 경직 매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입찰 가격을 다부 1원이라도 더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르는 사람이. 남든 안 남든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낙찰 받는 거는 그냥 가격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건 자체가 루틴이 딱 그래요. 그냥 지역 분석, 거래되는 가격, 그리고 입찰 가격 딱 선정을 바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이 하는 루틴이 그거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수술 물건의 루틴은 여기서 세 가지가 다 플러스가 됩니다. 세 가지. 여기서 사건의 분석. 사실상 권리 분석이란 단어가 원래라면 이제 좀 거시적인 느낌이 나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건의 분석이에요. 경매라는 게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골탕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그 채무자의 집을 경매 신청해서 나중에 돈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것을 법원에서는 중립적 역할로 절차를 진행해서 그 절차법이 민사집행법인 거고요. 그 절차를 진행해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나면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상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이자 조금 더 나아가면 부동산 여러분들 매매하는 거와 흡사 비슷해요. 10% 계약금 걸고 보통 잔금일자가 뭐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잡잖아요.
딱 그래. 그럼 잔금 납부하고 나면 이제 집인도 받는 건데 그 형태에서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집도 보고 나중에 잔금 납부하면서 내가 뭐 이사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뭐 전세를 놓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은 경매는 그게 아니고 명도라든지 그런 이제 나머지 법적인 책임들이 오롯이 낙찰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그 집의 구조든 뭐든 뭐 내용들을 부동산 통해서 듣든 막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집에 있는 부동산 물건 그리고 그 사건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반 매매에서는 부동산에서야 뭐 어차피 등기부등본 깨끗할 거고 또는 근저당이 있어도 잔금 납부할 때 이 돈 받아 이걸 바로 해지합니다 해서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경매가 나와 있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전략이 명도가 되겠죠. 협상, 협상. 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음. 자, 일률적인 예인데요. 자, 등기부 형본 현황 요약이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음. 자, 등기부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 어차피 말소 기준 권리 적혀 있고 말소 밑에는 다 내가 낙찰받고 나면 말소 되겠죠. 인수사항 없어요. 인수사항 없어요. 인수사항 없으니까 이제 그 뒤에 바로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하면 되죠. 어,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출발선상이 같아지는 거죠.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특수물건 영역이 아니고 전문가 영역이라고 할게요. 이 전문가 영역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입찰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뭐죠? 이 요약을 딱 들여다봤을 때 그 뒤에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레 연결고리로 전략을 잡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건을 보고 전략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요. 돈이 더 필요하니까 대부에서 대출을 또 받았어요. 후순위로. 맞죠? 그 다음 카드 회사, 저축은행, 뭐, 마이너스 통장쯤 되겠죠? 그리고 뭐 각종 뭐 서민금융진흥원, 뭐 자산관리공사까지 막 각종 가압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건강보험까지 못 내서 압류까지 들어와 있죠. 뭐 사업을 했는지는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낙찰을 받고 나중에 판매함에 있어서 명도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겠죠. 이거를 하지 않고 가격적으로만 다가가서 낙찰을 받고 그 뒤에 명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매매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낙찰을 받고 나면은 기간이 주어지고 잔금을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면서 대출을 보통 일으킵니다. 뭐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서도 뭐 결국 대출을 받든 대출 안 받든 결국 내가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기회비용 또는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한 위험 부담으로 대출 이자 비용을 납입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은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었냐면요. 사실 이 명도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왜? 자, 이런 카드 회사 금액 그리고 이제 최대한 대출을 끌어내려고 끌어내면서까지 있었던 요 행위들을 봤을 때는 아,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할 때 우리가 대항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항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명도를 할 때 결과적으로 사실 협상하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비용이 비싸니까 우리가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협의를. 그 협의가 우리가 얼마를 할지 영업 경비가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다가오는 건데 이거를 내가 사전에 감안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명도의 계획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입찰 가격에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입찰 가격에. 입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이게 만약 대형 평수라 가정합시다. 대형 평수고 금액대가 뭐 지금 요약으로 봤을 때는 대충 뭐 20평대 정도, 30평대 그 정도도 안 되겠는데, 만약 대형 평수라 가정해 봅시다. 대형 평수의 금액대가 5억대고, 금액 자체보다 더 늘어나 있었다 치면은, 그러면은 대출 여러분들이 3억만 받으면요. 1년에 이자가 1,500만 원, 한 달에 약 100만 원 조금 더 이자가 나가죠. 3개월만 지나면 300 몇십만 원 나가요. 그리고 큰 평수기 때문에 집행한 비용이 1,000만 원 돈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아 내가 이사 시기를 그러니까 상대방과 협의를 하면서 왜 각종 가압류들이 많이 있으면은 채권자들이 이 집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숨어버렸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와도 문을 잘 안 열어주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할 거라 이거죠. 심리 상태가 그럴 거라 이거죠. 우리가 그거를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투자에 있어서 이제 100%가 다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추정 또는 우리가 계획 없이 입찰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릇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사건을 첫 번째로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이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이제 등기부등본 요약은 이제 유효한 사항만 나와 있는 거고요. 말소된 사항들까지는 잘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거기서도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등기부등본의 갑부 사항만 지금 잡아놨는데 자, 이 아파트가 99년도 요 당시에 소유권 보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손이 한번 바뀌었어요. 손이 한번 바뀌고 난 다음에 2021년도 이제 이 집이 최종 소유자 지금 여러분들 경매에 나와 있는 이 물건에 대한 최종 소유자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지금 이제 흔적들이 나와 있는 거죠.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급 시기 26년도 경매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서 딱 들여다보면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99년도 된 아파트가 2014년도에 손이 한번 바뀌었을 때는 15년 정도의 텀이 흘렀어요. 15년.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안 했, 뭐 했든 안 했든 뭐 크게 손대진 않아서 뭐 15년 차면은 뭐 적정하게 뭐 벽지 장판을 기본적으로 했겠지만서도 뭐 일부 정도 했겠죠. 하지만 요 시기에서 7년 정도 더 지난, 즉 14년도부터 21년 넘어오는 7년과 99년도 된 이 아파트가 결국 22년 차가 맞이하는 이 시기, 이 채무자금 소유자가 이 집을 거주하고 있으면서 21년도에 매매한 이 흔적을 보면서 그러면 이 납부된 이 아파트를 자기가 실거주를 하면서 과연 인테리어를 안 했을까? 안 하고 들어갔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고민이 든다면은 자연스럽게 마우스 커서를 어디 로드뷰로 샤시는 박혀 있는지 또는 요즘 유료나 무료 사이트에 보면 클릭해 보면 사진들 있죠. 뭐 외부 현관문은 바뀌었는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옵니까? 결국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오겠죠. 낙찰을 받더라도 안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충분히 확신이 선다면은 남들보다는 다부 50이든 100만 원이든 입찰 가격을 더 쓸 수도 있어요. 더 쓸 수도. 상황이 틀리겠죠. 전혀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부동산 판매되는 기본집이라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본다든지 하게 된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출발 선상에서 여러분들은 좀 더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 사건을.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특히나 특수물건 이런 영역 하면은 이거 뭐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일반 그 경매 사이트를 보는 것처럼 처음 처음 경매를 하기 위해서 법 조문을 보고 판례를 보고 사례를 보고 그래까지도 잘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실무예요, 실무. 실무를,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먼저 겪고 실무를 올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론을 다 겪고 실무를 할 것이냐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론을 알려고 하면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난 투자하는 사람 입장인데, 무슨 뭐, 이 뭐 법조문이 있는 걸 내가 이걸 달달 외운다고? 그거 외운다고 뭐 시험 칠 것도 아니고, 투자에서 과연 내가 이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봤던 게 내일 당장 안 잊혀지면 되는데, 사실 까먹거든요. 까먹어요. 어, 까먹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서도 우리는 투자의 영역이거든요. 투자의 영역에서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내가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공실이에요. 어, 공실인 걸 내가 사전에 확인한 거죠. 확인을 해서 공실인 걸 내가 판단했고 현장도 가봤는데 공실이에요. 공실이니까는 자, 어떻게든 자, 내가 잔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에 파는 게 유리하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거기서 더군다나 부동산에서도 잔금을 납부하면 매수자를 붙여주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잔금을 빨리 납부를 하고 싶잖아요. 음.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은데 대다수 사람들이 법원에서 뭐 전대금 납부 통지서가 와야지만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럴 때
내가 잔금을 언제 납부할 수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론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론을. 그럼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낙찰받은 날로 2주 뒤에 매각허가 결정이 주어지는 그 다음 날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닌데 그날부터 3일 이내 잔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어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그 뒷날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섭렵해서 실무적으로 그러면 잔금을 내가 좀 빨리 납부하고 등기를 치고 부동산에 파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건을 이해하면서 실무를 접하면 이 실무를 먼저 접하면서 이론을 차워였는 이런 교육 방법이 또는 이런 투자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수물건 오늘 총 세 가지 루틴 중에서 특수물건은 접근부터 달려야 됩니다. 사실 이걸 일반 물건 여러분들 루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사례처럼 그렇게 쓰셔도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훈련만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도 투자 자금을 잃지는 않아요. 최소한대로 잃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근본이고 뿌리예요. 사건. 사실은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매가 나와 있는 사건이 다 각기 다르거든요. 뭐 근저당에 의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채권자에 의해서 이제 뭐 개인 채권자 또는 제3채권자에 의해서 갑자기 강제 경매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수히 달라요. 무수히 달라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지분 사건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아파트 지분 사건이었거든요. 지분 사건이었고요. 당시에 낙찰을 총 4명이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취하가 되어서 경매 절차는 종결이 되었어요. 뭐 종결된 사건은 당연히 취하를 해줬기 때문에 취하가 된 건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분 사건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럼 대다수 생각하는, 이제 해보지도 않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분은 옷물건이 아니니까 내가 낙찰받고 못 팔잖아.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거 사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팔고 다 하노?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분권자, 그러니까 즉,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부부 공동명의에 있다가 한 사람 경매 나오는 경우. 왜냐면 우리가 채권은 각기 이제 개인별로 각기 다르거든요. 또는 내가 상속받은 지분 중에서 뭐 나온 경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요. 묶여져 있으니까는 일반적인 경매에서 낙찰받고 명도하고 뭐 손을 봐갖고 부동산에 파는 이런 기간을 가지려면은 최소문에도 낙찰받고 뭐 4개월에서 6개월 빨라야 보통 그렇게 루틴을 잡겠죠. 근데 지분 같은 경우는 결국 다른 공유자가 존재가 한다는 얘기죠.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유자 중에서 이 사람 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부부인 경우 또는 상속받아갖고 다른 뭐 형제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무지 많은 사건들이 뭐 상황들이 녹아져 있을 수 있겠죠.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들여다보면. 자, 5분의 1 지분이 요 당시 경매가 나왔는데 이 경매 나왔던 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매매가 최하나 집에 4명, 총 5명에서 5분의 1씩 매매를 했더라 이거죠. 5분의 1씩 이 집을. 5분의 1씩 집을 샀는데 이 사람들 등기부등본 요약을 들여다보니까 다 형제예요. 형제. 형제들이 이 집을 뭐 십시일반 돈을 모았는지 이 집을 사서 이 집에 다들 살고 있더라 이거죠. 살고 있더라. 음, 살고 있더라. 이거 끄시면 안 됩니다. 어, 자, 살고 있더라 이거죠. 자, 살고 있으니까는 자, 살고 있는 집에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사람 중에 채무자라고 생각을 해요. 채무자.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1820만 원 돈이. 1820만 원 돈에, 그러니까 5분의 1 지분이 약 1800만 원, 1820만 원이 낙찰받았는데, 실제로 가치라고 해야 돼요. 이 지분의 가치는 이것보다 좀 높았겠죠? 높았는데, 이게 낙찰이 되기 위해서 사건을 들여다보니까는 청구 금액이 300만 원, 299만 9천, 뭐, 얼마? 300만 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그죠? 내가 잘 살고 있는 집, 내 형제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300만 원 아주 소액이죠. 응. 소액 때문에 이 지분을 잃어버려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팔아갖고 지분별로 나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차라리 부동산에 팔아갖고 이 300만 원 돈을 갚아주는 게 더 나아요. 더 나아요, 훨씬.
맞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의 입장이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왜 그럼 이 300만 원, 이 소액 금액을 왜 안 막았을까? 일반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부동산 가치적인 금액보다 지금 경매 나와 있는 이 채권 금액이 매우 작은 거예요. 소액이라 이거죠. 매우 소액. 300만 원 정도 마련해갖고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경매 절차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왜 이 사람은 이걸 막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의문점, 이런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씩 의문점을 가지고 또는 이런 사건을 한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추정하면서, 왜 이랬을까? 이 부분 어떻게 내가 찾아봐야 되지 하면서 이론을 넣든 다른 실무 사례를 넣든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채무자가 이 경매가 나온 거를 몰랐나? 그렇게 하고 송달액을 들여다보니까는 여기 채무자 겸 소유자, 우리 법원 절차상에 보면은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송달해라고 하는 송달주의를 거쳐요. 송달주의. 나머지는 다 송달 간주예요. 뭐 이렇게 공유자나 뭐 이렇게 다른 이해관계인들이죠. 그냥 보내고 마는 거거든요. 발송주의.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송만 해버리는데 채무자에게는 꼭 송달을 하게끔 법원에서 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 번 보냈는데 표본부지가 계속 나요. 총 4번이 일어났죠. 이제 법원에서 송달주의를 채택을 해갖고 법원에서 계속 서류를 보냈는데 당연히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했죠. 했는데 송달을 못 받으니까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송달주의라고 일단 채택을 해놨는데 그게 법에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계속 안 받으니까 이러면 채무자가 송달만 안 받으면 우리나라 모든 경매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또 안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송달을 보냈는데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공고, 그래서 공시송달, 게시공고,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공시송달을 채택하는데 발송한 날로부터 2주 뒤인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자 카운팅을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1월 9일자에서 15일을 가산하면 1월 24일자. 즉, 실제로 채무자에게는 경매가 진행된다는 서류가 도달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실제로 채무자 손에는 법원에 게시한 걸로 공고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도달된 걸로 보겠다 이거죠. 자, 그럼 이 말인즉슨 이 사건만 딱 봐서, 이 채무자가 이걸 알았다면은 막았겠네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막았겠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잖아요. 낙찰받고 명도하고 잔금 납부하고 명도하고 뭐 손봐갖고 부동산에서 매수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공유자한테 팔아먹으면 되잖아. 아니면 이 사실만 채무자나 또는 공유자한테 알려줘서 해결하면 되잖아. 해결하면 되잖아. 직접적으로 채권자 낙찰을 받고 채권자한테 얘기했더만 당연히 채무자도 채무자죠.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채무자가 경매 나온 사실을 모르더래 이거죠. 왜? 이미 우리는 봤잖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알았으면 이 300만 원 막았겠죠. 막았겠죠. 맞잖아. 그러니까 모르더라 이거죠.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단기로 끝나겠다 그러고 아예 판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한 채권자하고 협의를 하셔라. 300만 원 경매 신청하셨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낙찰자의 동의서.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너무 정신이 없고 이제 안 되니까 다른 공유자분하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유자분이 이제 자기가 알아보니까는 채권자하고 협의하고 낙찰자하고 최고가 매수인이죠.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왜냐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10% 계약금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채권자가 취하해 준다고 해서 낙찰받은 게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물론 건재당의 기한 임의 경매는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오늘 거기 설명을 좀 빼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의 금액을 갚고 낙찰자, 차곡화 매수인과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낙찰 동의서죠. 취하 동의서. 취하 동의서를 써주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그럼 취하 동의서를 써주면서 그냥 써주겠어요. 인감을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당한 금액을 받고 적당한 금액을 받고 처리를 해주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도움을 하는 지인 사귀어 주세요. 낙찰받고 일주일 만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익. 그렇게 취하서를 제출하고 해결합니다. 사건만 들여다봐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처럼. 음.
근데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해왔던 남들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사건을 들여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전략이죠. 좀 전에 사건 같은 경우도 자, 단기적인 접근으로 상대방하고 만나서 또는 연락을 해서 채권자와 협의를 하게끔 만들고 나는 그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빠져나오는 형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받고 난 다음 그 전략대로 움직인 거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낙찰받아, 그러니까 일반 물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낙찰받아갖고, 기분 좋다. 이게 아니고, 낙찰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장에 찾아가더라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사전에 그걸 해놓지 않으면은, 그 뒤로부터 여러분들이 혼동이 와요, 혼동이. 그런 전략이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입찰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 낙찰받고 난다면은, 그때부터는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이제 닥치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닥친 상황이 될 건데, 원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잔금 납부하고 계속 매일매일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부분인데요. 자,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도심지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도심지 아파트고 요 당시 18년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정도 됐는데 요 당시에 이제 부동산이 시세가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있거든요. 음. 지금은 지금 이제 하락을 이제 단계를 좀 지나고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형국으로 좀 보고 있고 바닥을 좀 다졌거나 또는 바닥을 다지고 조금 소폭 상승한 지역들도 좀 더 있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불과 22년, 21년, 22년까지 막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를 탔잖아요. 상승기를 타고 23년, 24년 넘으면서 부동산 하락기를 맞았어요. 하락기를 맞을 때는요, 부동산에서 잘 안 팔려요. 요 당시 시기가 딱 그랬어요. 이 당시가. 자, 그럼 부동산 잘 안 팔릴 때는 부동산 하지 마라는 얘기가. 전략을 세우면 되잖아요. 전략. 요 당시에 물건도 10분의 9 지분 매각이었어요. 10분의 9. 10분의 9니까 과반수 초과니까는 뭐 좀 더 유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상황에 따라 보면 다른 건데, 음. 요 당시 사건의 딱 내역이 이랬습니다. 한 사람의 소유권이 있었다가, 대출을 받아서 놨어요. 대출을 받아놨고, 그 다음 소유권 일부 이전을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 증여. 음, 일부 이전. 자, 아무튼 일부이죠. 아마 제가 뭐 요 당시도 유출을 해봤을 때 뭐 정확하게 나중에 끝났을 때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소유권 이전 매매한 요 사람이 이 사람과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건 이제 보통 부부간에 주거든요. 물론 뭐 자녀한테도 줄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그런 자녀의 나이 차이는 아니었고요. 아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1만큼 이제 증여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감류를 당하고 경매를 당했더라 이거죠.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고 대부에서 쓸 정도로 카드에서까지 해서 경매가 나올 정도로 아마 카드론 정도 쓰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의 이 사람이 소유였다가 지금 이 부부인 이 사람이 10분의 1을 증여받은 이 사람이야 이 경매 진행에서는 빠져나갔겠지만은 이 김모 씨의 10분의 9가 경매가 나오면서 사실상 같이 공동체 운영을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같은 경우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입장에서는 10분의 1, 내가 이걸 낙찰받고 나면은 10분의 1을 이 사람이 들고 과연 내 지분을 사겠냐 이거지. 왜? 금액이 크잖아요. 반대로 10분의 1이 경매가 나왔다면은 이 사람이 우리 거를 사볼 수 있을 만한 여력, 뭐 돈 얼마 안 들 거니까 여력이 있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10분의 9라면은 90%잖아요. 지분 유자 자체가. 그럼 금액 자체도 클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체인 사람에서 이게 캐피탈, 대부, 삼성카드까지 이렇게 터져서 경매가 나올 정도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지분을 살 수 있겠느냐? 어렵겠죠. 확률상. 확률상 어려우니까는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고 전략을 세워보는 거죠. 부동산에 팔아서 나누면 되죠. 팔아서. 부동산 팔면 되죠. 팔아서 내 지분만큼 10분의 9 가져가고 당신 지분만큼 10분의 1 가져가고 이 사건 정리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은, 그럼 그 뒤에 부동산 조사를 했는데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 부동산 매매, 요 당시에 거래되는 이제 실거래 도표였어요. 근데 하락장인데, 지금 도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요. 지금은 보합장을 거치거나 또는 아직도 하락 지역이 뭐 특별히 뭐 구체화시킬 수 없지만 부동산에서 이제 시세를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요. 뻔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는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거래했던 그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21년도, 22년도에 막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댔잖아요. 자, 상승을 하고 최상단의 꼭지점은 있을 거라고요. 그 꼭지점까지 왔을 때도 부동산에 전환을 해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떨어지는 걸 누가 알아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매수자가 있으니까는 부동산을 가지고 오면은 팔아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도 향후 내가 낙찰받고 난 뒤인 6개월 뒤에 시세 가격을 알 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거시적으로 보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어, 뭐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평균 일괄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지금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보합장인지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락장인데 1억 3천, 뭐 1억 5천, 1억 4천 이렇게 팔 수 있었다면은 10분의 9의 가치가 1억이 훌쩍 넘어가죠. 1억이 훌쩍. 어, 1억이 훌쩍 넘어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입찰할 뭐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부동산에 판매를 하려고 내놓으면은 1억 훌쩍 넘어가면은 뭐 감정가가 1억 3천 4백이 잡혀 있듯이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만큼 유찰될 리도 만말 거고. 자, 부동산 하락장인 거는 하니까는 마지막 18년도 4월 21일 날 계약인 게 요 날짜고 입찰하려고 했던 건 12월 18일이에요. 그 해에 같은 해입니다. 자, 부동산 하락장인 걸 판다니까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부동산에 팔아서 끝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사전적으로 내가 사건을 들여보고 알았다면은 전략을 내가 이렇게 팔아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싸게 팔아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싸게 팔 수 있는 정 안 되면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이거죠. 왜 입찰 안 되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특수 물건 입찰자 많이 없을 거니까. 자, 그럼 정 안 되면 요 당시에 같은 해 3월 달에 1억의 전세 나갔던 1억의 전세가 나갔던 케이스가 있으니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도 차라리 어느 정도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이 가격에 팔면은 잘 팔리겠습니까? 또는 체결 강도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요 당시도 물어본 게 전세 가격이 1억 정도에 나중에 부동산을 팔게 된다면 잘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팔리고도 남는다. 이 하락장이 와도 팔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전략까지 다, 이제 요 상황까지 다 됐으니까는 최종적으로, 어, 이 아파트는 1억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럼 감정 가격을 볼 필요 없고, 1억짜리 가치를 기준해서 10분의 9, 그럼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에 대한 값어치에서 내가 입찰 가격만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단기에 내가 팔겠다. 왜? 낙찰받고 상대방은 확률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투자도 그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내 원금을 잃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내 원금 기준에서 10분의 9의 가치가 7,500, 내가 한 7,600 정도 가까이 썼거든요. 7,600 정도 썼는데 나머지 이제 10분의 1, 그것도 해서 8천만 원 초반이면은 이 아파트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내 원금의 손실은 더 이상 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이 가격을 낙찰을 받되, 10분의 1 이 사람은 지금 상황 자체도 뭐 부부 공동체 역할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큼 차라리 부동산을 팔아갖고 돈을 받고 이 사람도 다른 데로 가는 거를 원할 것이라는 이제 사전적으로 전략을 잡은 거죠. 자, 그러니까는 낙찰을 받고 찾아가서 읽어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고 차라리 부동산 빨리 팔아갖고 답을 얼마라도 건져서 다른 데 가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하죠. 어떻게 잘 아느냐는 식으로 또 다가올 수 있죠. 자, 잔금을 19년도 1월 26일 날, 1월 26일 잔금을 납부하고 낙찰받고 바로 찾아갔었으니까 1월 26일 날 하고 자, 3월 6일 날 계약을 해요. 5층을 1억에 새로. 7,500에 받아서 두 달 만에 10분의 9천만 원,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 대비 수익률이 약 20% 정도쯤 되겠는데 이게 두 달 만에 끝났으니까 연간 대비 수익률로 하면은 50% 훌쩍 넘어가죠.
훌쩍 넘어 100%대가 더 넘어가겠네. 시간적으로. 전략이에요, 이게. 이게 전략입니다. 일반 물건에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도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은 협상하기도 어려워요. 협상하기도. 왜? 전략을 안 세우는데 어떤 협상을 할 거냐, 이거. 어떤 협상.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줄여서 이 사람을 적당히 주고 내보낼 것이라는 전략을 잡을 것인지, 총 구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도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줘버리고 이 사람을 아예 안 주는 대신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도 집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협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 없이 아예 진행하면 입찰 안 하니만 못하고, 그 다음 그 전략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바로 협상이 곧 수익과 해결이 맞먹는 겁니다. 사실 특수물건의 꽃도 협상, 사실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하는데, 사실 명도라는 단어에 숨어 있는 게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협상을 잘하느냐가 결국 수익 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왜? 명도가 빨리 끝나면 그 뒤에는 수익 구간이잖아요. 부동산을 그 뒤로부터 바로 팔 수 있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딱 그 시기가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협상이 곧 수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들으면 아마 저희 카페, 음, 저 MZ 김해스쿨 카페에 들여다보시면 아마 이 지분으로 억대 수익을 거두다라고 이제 게시판을 찾아보시면은 그 저희가 카페에 나와 있는 모든 글 중에서 최고 많은 조회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어요. 이게 아마 요 당시에 2020년도 요때 당시에 선정적이었는데, 사실 투수 물건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가급적이면은 드러내지 않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떤 이 사건을 보고 전략 잡고 이제 협상하고 요 루틴 자체를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틀은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틀도 결국 외부에 알려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수익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에 있는 레시피를 가져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수익 만들어내고 조용조용하게 해도 괜찮은데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카페에 이미 글 올린 거를 나중에 지워달라 할 수는 없고, 뭐 이미 많이 뭐 많은 사람들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아예 그냥 이제는 뭐 이게 공표를 하는데, 요 물건 내용이 이제 요 사건의 내용이 이제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이었어요. 제가 이제 특수물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오셨던 분이었는데, 사실 훈련을 해도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쉬운 것부터, 그러면 뭐 특수물건 생각한 것들을 조사하면서 부동산 시세를 최소한 알아보시고, 그럼 가치적인 거를 분석해 보세요라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물건이었는데, 한날 여기 이제 회원분이 요거를 들고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요 물건 지금 감정가가 8,200인데 이거 부동산에서 낙찰받아 가지고 오면 4억에 팔아준답니다. 그러면 4억에. 저도 놀랐어요. 왜 여기가 4억이지? 요 당시가 19년도 연말이었는데, 요 당시가 2020년도하고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부산에 이제 그 딱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20년도 후반 그리고 21년도 요때 약 한 2년간 거의 농담 삼아 부산에 있는 계집도 올랐다. 가격이. 계집도 가격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거의 뭐 1.6배에서 2배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랐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재개발이 이제 붐이 도니까는 이제 조막조막한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움직여 보는 거죠. 요 위치 자체가 부산 해운대역 뒤에 있는 우삼구역, 우동 3구역, 우동 3구역 그 위치였어요. 그 위치였고, 면적 자체도 지분이었는데, 농지 지분이었거든요. 농지 지분인데 67평방미터니까 부산지 조례에서 65호가 넘어가니까 입주권이 나와요.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이 나오니까는 그 4억이란 이 4억에 사겠다, 이제 부동산을 4억에서 팔아주겠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그 프리미엄 값이 그만큼 붙어 있다는 얘기죠. 입주권만 있으면. 입주권만 있으면. 자, 그런데, 자, 그럼 입찰 가격을,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이 8,200만 원짜리 최저 가격에서 도대체 입찰 가격을 얼마를 써야 된다는 얘기?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일반 물건이 나왔다 쳐. 감정 가격. 결국 입찰 가격 높게 쓰는 사람이 이겨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수업 들으시는 6분이었는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그냥 한번 써보자. 지금 당장 낙찰받아가 팔면은 4억인데 써보자 했더만은 최고가, 우리 6명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입찰을 해봤는데, 최고가 얼마 나오냐면
3억 6,800이 나왔어요. 3억 6,800. 그것도 뭐 좀 적게 썼다 해야 되나, 많이 썼다 해야 되나? 3억 6,800. 이유는 농지니까 잔금 납부하고 나면은 당장 팔 수 있지 않느냐. 어. 그래서 부동산 파는 데까지 기간에 뭐 계산해갖고 이자 비용 내더라도 그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와, 3억 6천, 3억 7천 돈인데, 농지니까 취득세 4% 낸다 치고, 3억 7천 돈이 넘어가는데, 3천만 원, 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동산 복비도 줘야 되고, 또 살려고 사는 사람이 막상 4억에서 깎아버리면 또 깎여야 되는데, 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하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사건이 이랬어요. 부동산 사건이. 그럼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 전략을 세워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같이 진행했어요. 자, 진행하면서 딱 들여다보니까는, 자, 애당초 2005년도에 김모 씨가 이 부동산, 이 농지를 샀죠. 자, 사면서 지분 형태로 샀더래요. 그죠? 지분 형태. 왜 지분 형태로 샀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2005년도 당시에는 부산의 해운대도 그렇게 지금의 해운대처럼 이렇지는 않았어요. 민박집도 많았고, 그렇게 즐비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에 그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아마 송정도 이런 형태로 농지가 지분 형태로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렇게 샀었던 샀었던 그런 이력 같더라고요. 충분히. 자, 그럼 지분 형태로 그때 당시에 이제 기획으로 샀는데 그래 이제 들고 있다가 훗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지분에도 대출은 되거든요. 부동산 지분 객체도 대출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개인한테. 걔한테 대출을 받았는데, 자,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지 신용보증재단, 보증기금, 그리고 캐피탈 금액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보통 캐피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돼. 캐피탈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올 정도면은 아주 소액 금액을 자기가 대출받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채권자들은 여기에 지금 등기부등본에 찍혀 있지도 않는 거고, 실제로 다른 채무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상태는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요거 한 개, 요것과 요거를 보면서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변매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지금 사건을 들여다보고 큰 틀에서 다가가려고 봤을 때, 그럼 뭐, 야, 여기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그 좋은 전략들을 세워봤을 때, 어, 전체 금액, 그러니까 지금 채무 금액이죠. 채무 금액을 다 합쳐도 그렇게 안 커요. 안 커요. 그리고 보증재단하고 보증기금에는요, 이 금액을 전액 다 줘야지 가압류 말소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금액,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금액 정도 주면은, 채무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게끔, 얘네들도 그렇게 압류 조치까지는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금액을 주면은 보통 풀어주는 게 실무상 관습이다, 이거죠, 관습. 자, 그러면, 자, 요때 이제 수업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의혹이 있어서 제가 어떤 지도를 했냐면, 좋다. 먼저 채권자를 만나라. 경매 신청 채권자. 왜? 첫 경매 기일이 다가오면요. 날짜가 여러분들 보여진 게 15일, 14일밖에 안 돼요. 신권에서는. 유찰이 되면은 비로소 약 한 30일에서 40일, 45일 이렇게 텀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신권에서는 딱 2주 정도밖에 안 보여요. 물론 뭐 좀 뭐 옥션원 같은 이제 유로 사이트에 있어서는 뭐 한 20일, 20 며칠 전에도 보이긴 한데 내용이 그다지 알차진 않거든요. 알차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날짜가 임박하니까 맞죠? 임박하니까 안 되면 NPL로 이 사람 지분 사오든가 지분에 이 사람 채권을 사오든가 개인은 개인한테 팔 수 있거든. 이제 그럼 NPL까지 하는 거지. 이게 NPL. 채권 사와서 여기에 있는 이자까지 같이 엎어갖고 나중에 들어가든가. 일단 채권자 사오든지 아니면은 안 판다고 하면 연기를 한번 해달라. 이거 살 거니까. 어차피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낙찰이 되고 나면은 또 그 잔금 납부까지 기다려야 되고 배당 기일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온 돈 내가 다 주겠다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리가 없겠죠. 모자라, 뭐 이때까지 미납된 이자까지 다 주겠다 하면. 음, 맞잖아요. 다 주겠다. 할인을 받았을 때가 우리가 보통 NPL 투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 다 주겠다. 다 줘도 충분히 남을 거니까. 근데 다행히 채권자가 채권을 굳이 안 팔고 연기해 주겠다 그래. 아니면 내가 뭐 돈 준다 하니까 왜? 자, 이 사람하고 이 부동산 경매로 끝을 낼 게 아니고 적정 금액을 출자를 해서 아예 매매로 사면 되잖아. 맞잖아. 아니면 3억 6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그것서 최고가 나온 이제 6명에서 나왔던 거. 그렇게 쓸 바에요.
적정 금액을 출자해서 이 채무자의 상태는 이제 심리적 상태는 이미 채권자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 경매 내용에서도 그렇게 어, 물론 이제 좀 이성적인 판단이 되고 뭐 잘 뭐 알아보고 한 다음에 부동산에 이거 얼마 정도 팔리는지도 판단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되고 나면 결국 이 사람들 배당 다 받아갈 거거든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들도 뒤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나타나면 결국 배당을 못 받아갈 수도 있어요. 배당을 못 받아갈 수도. 물론 그런 가능성은 뭐 낮을 수도 있겠지만 뭐 배당금에 또 새로운 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전제하가 돼버린다면 뭐 채무자도 결국 자기한테 돈 한 푼도 못 건져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뒤에는 채권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자, 그러니까 채권자를 설득을 하면서 이 채무자를 만나서 일반 매매로 전환을 하자. 전환. 그래서 일일이 다 협의를 했어요. 나서서. 왜? 일반 매매로 사오기 위해서. 일반 개인, 그리고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온동 금액을 다 주되, 중공공기관 같은 요런 이제 재단, 기금은 10분의 1 정도 금액으로 협의를 하고, 얼마 안 되는 세무소요 금액 정리하고, 남는 잉여금은 채무자금 소유자에게 주는 형태로 매매로 사오는 거죠. 매매로. 매매로 사와요. 얼마에 사왔냐? 그 당시 1억 8천으로 사왔어요. 자, 1억 8천 사오기 위해서 위험하죠. 왜? 매매로 사올 건데 일부 금액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원래 원칙으로 매도를 하려면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 돈을 주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경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인이 채권자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 부동산 매매 이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틀어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를 걸고 맞죠? 가등기를 걸고 안 되면 위에 공탁 걸고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맞죠? 가등기를 걸고 채권자들 하나하나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말소를 하죠. 가압류 같은 걸 전부 다. 말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물론 텀이 11일 정도밖에 걸리진 않았지만서도 이 11일 동안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르고 자칫 잘못해서 매매 계약금 준다고 줘버린 거를 저 사람이 잠적해버리면 결국 나도 가압류권자처럼 거기에 안분 배당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예약 가등기를 걸고 이 부동산 1억 8천 금에 출자를 해서 딱 말 다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채무자에게 약 한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5천인가 6천만 원 정도 손에 쥐어주고 이 부동산을 매매로 사오고 당연히 취하가 되죠. 사왔으니까. 사왔으니까. 자, 사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1억 8천 주고 사왔어요. 1월 31일자로 사고 난 다음 부동산에서 아까 4억에 판다고 4억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죠. 자, 막상 파니까 깎아달래. 4억 8천에. 좋아? 그래도 싸게 샀으니까. 싸게 샀으니까. 잔금은 대신 빨리 달라. 2월 28일. 1월 31일에 사고 2월 28일. 한 달 만에 1억 8천짜리를 3억 8천에 팔 수 있는 마법을 부릴 수 있죠. 뭘 한 거예요? 어, 일반 부동산 경매로 여러분들이 진행했었다면 3억 6천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1억 8천. 어떤 상황? 협상했죠. 사건을 보고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옮기면서 협상을 낸 거예요.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냈어? 수익을 만들어냈죠. 1억 8천 내고 2억을 번 거죠. 2억을. 요 당시에 2020년도죠. 20년도 요 시기, 맞죠. 20년도. 20년도 2월, 20년도. 요 당시에는 법인 초과가세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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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가세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세, 법인으로 이때 당시 계약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특수물건의 영역이에요. 정리하자면요. 사건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인 거고요. 사건을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략을. 그리고 그 전략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게 입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사건 보고 전략 세우는 거는 입찰 전까지 하는 단계고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전략 세웠던 거를 실행에 옮기고 사건을 들여다봤던 거를 써먹어야 해요. 써먹으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 딱 구조가 그래요. 제가 2025년도 작년도에 책을 제가 발간을 했는데 이 발간해낸 책들이 다들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던 회원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책들이에요. 루틴은 다 같아요. 거기에 근데 제가 책 목차에 좀 알 수 있게끔 왜냐면 가뜩이나 특수물을 어려워하는데 막연하게 어려워하는데 거기에 사건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 섹터로
챕터 1을 잡아놨고요. 그다음 챕터 2번으로 전략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챕터 3번으로 협상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 시각을 달리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형태의 책을 제가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책을 들여다보셔도 좋아요. 들여다보면 좋고 그리고 다음 달에 7월 7일부터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건데 딱 루틴이 그래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면서 이게 가장 강력해요. 사건 들여다보고 전략 잡고 협상하는 그 형태를 하면서 제가 지분 사건 그리고 보통지 사건 사건 또는 가등기 가처분 써먹는 사건 그러면서 유치권이라든지 뭐 뭡니까 가장임차인들 이런 영역들이 있으면 제가 트레이닝을 가지게 될 건데 사실 이런 일률적인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그걸 보는 눈만으로도 나중에 1번 물고 딱 쳐다보면은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수업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 전략, 협상, 이 루틴을 잡지 않고 권리부서 끝났으니까 시세 조사해야지.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출발 경쟁, 남들과 같은 경쟁에서 이겨낼 수도 없고 다르게 접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속성 트레이닝반 총 4회차를 하게 될 건데요. 내용을 들여다 뭐 관심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보셔서 사전에 제일 좋은 건 책을 구매해갖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마 책을 구매하면 5만 원 정도의 상당의 할인이 될 거거든요. 책 가격 해봐야 한 2만 원, 2만 원 몇천 원 정도가 안 될 건데 5만 원 정도 상당의 할인 쿠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임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특강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